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가 3,202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보시면 코스피는 0.47% 오름세로 3,213포인트, 반면 코스닥 약보합 수준입니다. 803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48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55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743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513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21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삼성전자 오늘 2.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다시 7만 전자 회복했습니다. 7만 450원, 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SK 하이닉스는 0.39% 약세로 25만 7,750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인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0.58% 약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0.32% 추가적인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93만 3천 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1.6% 가까이 상승합니다. 반면 KB금융은 1% 내림세로 11만 4,400원입니다. 현대차 0.71% 상승하며 21만 2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1.2%, 1%대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6만 7천 원이고요. HD 현대중공업도 2.47% 강세, 거래가는 47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여기서는 지금 5위권 내에서는 5위 파마리서치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약세입니다. 알테오젠이 0.68% 내림세로 43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이 1.75% 조정받고 있습니다. 12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펩트론이 2.56% 약세로 30만 5천 원. 에코프로도 1% 가까이 떨어집니다. 5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만 5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0.5% 상승합니다. 60만 1,000원대에 거래가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HLB 3.1% 추가적인 내림세입니다. 4만 5,050원이고요. 리가켄바이오가 1.67% 약세로 14만 7천 원.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0.5% 강세입니다. 27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위권 내에서는 휴재의 상승폭이 가장 큰데요. 긍정적인 증권가 분석이 나오면서 현재 6.2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36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0위의 삼천당 제약이 2.72% 약세, 18만 5,800원에 거래가 집계됩니다.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조선주가 상승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을 처음 수주했다는 소식의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쪽에서는 HJ중공업이 15.4% 급등하며 거래가 13,200원이고요. 하나오션이 2.8% 강세로 11만 7,400원. HD 현대중공업이 2.57%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47만 8,500원입니다. 다음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오름세입니다. 엔터주 최근에 연일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은 호실적이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빌리언스는 무상감자 후 거래 재개가 됐는데 이틀 연속 상한가 경신했고요. 하이브 역대 2분기 최고 매출입니다. 이 소식에 6.75%, 7%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가 27만 7천 원. 카카오도 오늘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6.5% 강세로 거래가는 6만 500원입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1,385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9시 32분 기준으로는 1,387원 50전으로 상단을 조금 높였었고요. 지금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1,385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닥은 보합이고요. 지금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0.53% 오름세로 3,215포인트. 오늘 코스피 다시 3,20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내고 있어서 개인의 힘으로 3,200선 지켜낼 수 있을지 흐름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장재창 인모스트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또 한 번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지금 이 패턴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는지 오늘은 또 장 초반이지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월가 기관 투자자들은 너무 높다, 사실상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다 이러는데 개인들과 자사주 매수에 의해서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이게 숫자로 보면 되게 놀라운데요. 자사주 매수가 그 5년 내 최대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금액만으로는 거의 7, 8년 동안 없었던 자사주 매수, 그 2배 가까운 자사주 매수가 예정돼 있어요. 네. 그리고 개인들 매수는 지나간 한 달 동안 28일 중에 27일 매수했더라고요. 지금 미국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팽팽하게 사실 부정적인 일들이 얼마 전에 고용 쇼크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바로 올라오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는 게 꼭대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네. 실제로 요거는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 더 치고 못 나가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걸로 보이는 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게 조정이냐 이제 꼭대기를 찍고 이제 내려가는 거냐인데 저는 조정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건 고용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디즈니나 맥도날드나 우버 같은 데들이 전형적인 소비주들이거든요. 네. 이쪽이 참 괜찮은 실적을 내면서 여전히 이 와중에도 미국 이 관세 와중에도 소비는 오케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게 좀 인상적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생각보다는 얼마 전에 회사 설문했더니 리세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확 줄었더라고요. 놀라운 일인데 거의 리세션에 걱정. 대한 경기 침체에 네, 대한 예전에는 한 3달 전에는 회사들 그 CEO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면 리세션이 제일 걱정이다. 그 관세가 걱정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최저입니다. 근심해서. 이게 놀라운 변화인데 이 트럼프 매직이랄까요? 약간 속이는 듯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지만 모두 속고 있는 거죠. 예. 속는 줄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는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간밤 미장도 이제 여러 이유로 올랐지만 사실 애플이 미국 내 투자액을 늘린다는 소식이 되게 호재가 그렇죠. 됐잖아요. 네네. 애플은 뭐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투자를 늘린다는 것만으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난다는 거. 그럼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리세션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그렇죠.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전 또 하나 이제 간밤에 또 우리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었던 소식은 반도체 관세에 대한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죠. 100%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장에선 지금 임팩트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관세, 의약품 관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이게 전체적인 장 분위기나 경제를 어떻게 바꿀까? 빅테크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시장을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항상 시장은 어려웠지만 지금 시장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펀더멘털은 참 누가 봐도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동성이랄까 이런 게 이게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게 좀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 펀더멘털은 진짜 너무 뚜렷하게 어려움을 줍니다. 예를 네. 들면 이게 제가 놀라운 게 지금 미국의 실효 관세라는 게 이제 계속 발표한 관세를 반영을 해서 지금 미국 관세가 어디쯤 와 있나 보면 18%예요. 올해 초에 2%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품목별 관세가 또 쫙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반도체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과연 이게 18% 관세를 그 실효 관세 안에서 미국이 과연 경제가 괜찮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제가 지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돼서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에 가장 민감한 지표 중에 뭐가 있냐면 회사채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죠. 뭐냐면은 기업들이 이게 안 될 테니 부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위험을 나타내죠. 그런데 놀라운 건 회사채의 그 스프레드가 이번 최근 들어서 더 좁아졌어요. 이 관세를 두드려 맞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게 올 건데 회사채들이 부도를 덜 날 걸로 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개인 시장이 아니에요.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부 기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쟁이들이죠. 이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채권에 대해서
더 가격이 올라갈 걸로 말하자면 부도율이 낮아질 걸로 본다는 건 상당히 특이한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은 참 아이러니한데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늘 쓰던 플레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낙관적으로 시장을 다 만들어 놨는데 네. 저는 곧 터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일기 때도 똑같았는데 시장이 쭉 이제 올라오면 그 시장의 고점에서 갑자기 선언을 하는 거죠. 201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월 달까지 지수가 지금처럼 올라갔었는데 그 좋은 무드에서 갑자기 중국과 협상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3,000이었던 게 2,30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내려오는데 다시 얘는 고점을 더 올라가긴 했고요. 그 뒤에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지금 시장은 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트럼프의 그런 어떤 유도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속고 있는 거고 실제 펀더멘털은 실제로 나빠질 거냐, 침체가 올 거냐 하는 거죠. 실제로 네. 이러다가 올 거냐 이렇게 네. 본다면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재정 부양 그다음에 금리 인하 정책 같은 걸로 미국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지표들이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침체로는 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유동성을 보는 게 더 옳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계속 트럼프가 압박하고 있는 금리 인하도 점점 색깔이 진해지고 있는 게 밤사이 이제 또 그 뉴욕 여는 총재들을 비롯해서 이제 FOMC 끝났으니까 이제 또 예. 대회 공개 발언하지 않습니까?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여는 총재는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차라리 금리를 먼저 내리고 상황을 지켜본 뒤에 그 다음에 포지션을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인하 쪽에 더 배팅을 그렇죠.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면 9월 FOMC 결과가 정말 혹시 B컷 네. 혹은 B컷 아니어도 0.25% 네. 포인트의 금리 인하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FOMC 얼마 안 됐는데요. 그때는 인하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표를 한 사람 두 사람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크리스토퍼 반란표. 월러하고 미셸 보아만 정도였는데 어제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샌프란시스코 총재 메리 데일리, 그 다음에 미니애폴리스 닐 캐시캐리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보스턴 총재 수전 콜린스, 그 다음에 리사 쿡 이사 요렇게 해서 얼마 전에 2명에서 4명까지 합쳐서 6명이 돼버린 거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라고 말한 거고 네. 얼마 있다가 쿠글러 이사도 이제 교체되기 때문에 그쪽이 들어오게 되면은 7명이 되는 건데 이런 예전에도 저희가 이 인하에 대한 냄새를 풍기는 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월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금리 인하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위협적으로 안 나올 건데 대신 고용 지표는 나빠질 거라고 봤거든요. 네. 기업들이 관세를 맞았는데 그걸 가격에 안정화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용을 처리하는 거죠. 비용을 조절하려면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죠. 안 뽑고.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틀림없이 고용은 나빠질 텐데 인플레이션 지표는 곧바로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매수해 놓은 것도 있고 미리 제조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고용은 나빠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위협적이지 않으면 인하하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없어지는 거라서 저는 이전에도 9월, 12월에서 2번 인하를 생각했는데 지금 월가 전체에서 이게 제 의견만이 아닌 게 그 인하 안 한다는 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모건 스탠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체다. 골드만삭스도 2번 이상 인하를 발표하고 있으니까 말씀 주신 거는 상당히 타당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반도체 관세 만약에 하면 100% 부과를 한다고 치면 미국 빅테크들은 괜찮겠습니까? 우리 한국이나 외국 뭐 대만 TSMC 이런 데 말고요. 미국 빅테크들은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걱정 안 하신다고 하는데 네. 100% 관세 부과되면 그 반도체 받아서 제품 만드는 빅테크들은 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인데 10% 아니고 100%인데 그거를 가격에 전가 안 할 수 있나요? 맞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시장이 유동성 장세일 때는요. 이 유동성에 의한 어떤 흥분을 깨트릴 만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침체라는 거예요. 네. 침체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면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은 걸 밀어 올립니다. 지금 빅테크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빅테크가요.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익스포저가 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내고 있는 실적의 그런 어떤 대부분은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이 보는 대부분은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의한 실적은 확실히 뚜렷하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빅테크는 안전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그 반도체나 품목별 관세에서 그 업종들이 흔들리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전하게 움직일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 인공지능 실적에 의해서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보여질 거고 다만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빅텍 안에서 차별화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이전에 빅7이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은 오늘 5%나 올랐지만은 요런 테슬라든 이런 쪽이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B2C예요.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쪽들은 전형적으로 B2B, 물론 메타도 이제 광고를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B2B에 관련된 거양,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게 뚜렷한 거죠. 그래서 빅텍 안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실적이 더 뚜렷하게 나오려면 B2B여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은 좀 더 우호가 좀 더 그 좋게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미국의 소비가 흔들리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네. B2C를 갖고 있는 그 빅텍은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이 지금처럼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간밤에 애플은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물론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긴 한데 예, 애플은 B2C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타격이 있겠네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 사실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뭐 두세 번 몇 번 전에 올 때 애플에 대해서는 그런 면들이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오늘 오른 것도 어떤 의미일 거냐 보면 관세를 유예받을 걸로 보여져서 그래요. 예전에 2018년도에도 똑같이 유예받았죠. 특별 면제 유예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래서 정말 대박 실적을 내고 그 해 이익이 정말 애플 최대였었어요. 네. 예,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지 B2C냐 B2B냐의 문제는 아닌 거고 특별히 오늘 발표한 1,000억은 어떤 의미냐면 미국 제조업에다가 투자하겠다고 아예 찍어서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심은 오직 이겁니다. 미국 내에서 공장 돌려. 고용해. 그래서 중산층으로 하여금 아 내가 정치 잘하고 있어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우리는 사실 걱정이에요.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 부품, 장비, 소재 다 걱정. 예, 인 거는 이제 미국 가서 만들지 않으면 100% 관세를 이제 맞습니다. 맞게 되니까. 예, 맞습니다. 자동차는 그래도 15%로 줄였다. 그렇죠. 최악의 상황 면했다. 뭐 하긴 하지만 반도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 뭐 삼성전자는 미국 공장 또 새로 짓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다 미국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뭐 우리 인력, 기술, 투자 이런 게 다 지금 미국으로 가야 될 이런 상황 위기에 직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사실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부터 얘기됐고 지금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제가 듣기로는 테일러 그 미국의 팹이 사실상 많이 다 빠져나가고 네. 줄여놓은 상황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졌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활발해지니까 테슬라 일단 삼성전자에게는 수주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플 예, 요런 부분이 유리한 네. 부분이 있으니 제가 보기엔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라서 오늘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은 삼성전자가 버텨줄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한 부분들이 영향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다만 투자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반도체 투자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진도상 아주 초기의 투자 대상이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해 가야 하거든요. 인공지능 투자도.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반도체는 하드웨어고 아주 초기의 인프라 투자에 속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투자에 관련돼서 투자할 때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변경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미국 종목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여쭤보고 싶은데 많이 질문을 그동안 드렸는데 이제 팔란티어는 밸류 부담이 상당히 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이제는
이 밸류 평가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계속 네. 가고 있단 말이죠. 네. 팔란티어도 AI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고 네. 네. 이제는 뭐 M7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입니다. 네. 팔란티어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우선은 투자자 입장에서 팔란티어 주가 올라가는 건 그 자체 주식을 보는 것보다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기술혁명 중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시대에서 하드웨어 인프라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된다. 네. 그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팔란티어는 대표적인 SAS 기업, 그러니까 SaaS라고 해서 SAA 뭐냐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이 회사가 요번에 발표한 실적을 보면 완연히 어떤 궤도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인공지능에 의한 매출이니까요. 이게 이쪽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4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40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성장률과 이익률을 합쳐서 40이 넘으면 이게 아주 그 대표적인 어떤 안전한 회사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네. 이 40의 법칙, 룰 오브 40라고 하는 거에 들어간 기업들 중에서도 팔란티어는 아주 상위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펀더멘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가는 먼저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프트웨어 전체 투자를 이끌어가는 면에서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여기서 뭐 미끄러져서 이러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오히려 소프트웨어 시대에 들어섰다고 본다면 요거를 포함한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국내 증시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뭐 7월까지 아주 잘 나가다가 굳건하게 잘 나가다가 세제 개편 이슈가 이제 불똥이 튀면서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럼 8월은 어떻게 갈까? 이런 식의 이제 불안정성을 안고 조정 내지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는 좀 전향적인데요. 저는 여전히 국내 증시가 이 좋은 정도 상황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리레이팅이라는 계기를 맞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아직까지. 네. 당연히 세금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 문제 때문에 지금 멈칫거리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한국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요. 지금까지는 딱 2번 리레이팅이 있었어요. 80년대부터 한 번, 2000년대에 한 번. 이건 지수가 2배, 3배 오르는 그런 장세였는데 네. 그때 모두 3저였죠. 저유가, 저물가, 저금리.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현재는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제공될 수 있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그런 관세를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가를 누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쪽 한국에서 뭔가를 사주기 원하기 때문에 한국의 환율의 강세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를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를 막아내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니까 저금리라는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한국이 기회를 맞았는데 정책이 그걸 지금 멈칫거리고 있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정은 하겠지만 만약에 이 커다란 대세에 대해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큰 장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커지니까 우리도 8월에 혹시 금리 인하 금통위에서 할 가능성 또 있다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8월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채권 시장에 있는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 8월 금리가 마지막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채권 시장에서는 있어요. 금리 올해 인하 중에. 마지막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번 더 인하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금리는 전향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은 아마 아주 요 8월 금리 인하를 대상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위협이 되면서 다시 또 크게 인하를 막상 했을 때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뭐 금리 인하라는 게 한국 금리 인하라는 게 사실 단순하게 그냥 미국이랑 금리 차가 나니까 그냥 내리면 된다라는 건 아니어서 네. 지금 부동산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 걸 제가 아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꽤 긍정적인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모스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의 베이다이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베이다이어 회의는 중국 지도부가 여름 휴가를 겸해서 국정을 논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죠. 자,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과 함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미중 관세 전쟁 같은 중요한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이 회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외교 파트너, 또 경제 파트너죠. 이번 회의의 의미와 또 앞으로 미중 관계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구기보 교수 나오셨고요. 또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한남대 중국경제통상학과 정상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어만 토크쇼 직설은 SBS 비디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베이징 근교 허베이성에 있는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중국 지도자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먼저 이 베이다이어 회의라는 게 이제 어떤 회의길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 부분을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휴가입니까? 회의입니까? 그러니까 휴가를 겸한 휴가가 그냥 쉬지 왜 또 휴가를 겸한 기간 회의를 길잖아요. 2주 동안 일어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베이다이허가 공개가 안 되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뭐 7, 8월 달에 드론도 지금 전체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한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게 이제 외교부가 1일 브리핑을 하는데 2주 동안 안 한다. 지난 7월 30일부터 잠시 쉬겠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하는구나. 네. 베이다이어를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 사실 이게 뭐 전현직 뭐 고위 관료들, 그러니까 뭐 지도부들 다 모이고 지금 현 장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또 여기도 이제 본인들 또 배우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또 강의도 듣고 논의도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국정 논의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이게 이제 지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1958년도부터 마오쩌둥 시기 때 일어났는데 시작됐는데 네.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정말 뭐 결정적인 이슈를 정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전체적인 방향성과 아젠다를 정하는 뭐 그런 회의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우리가 추측인 부분들이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뭐 그렇죠. 많다. 비공개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지금 현안들이 꽤 이제 민감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 그다음에 미국과 관세 협상 아직 타결 안 지었죠. 한참 진행 중이고 이제 연장되냐 마느냐 그것도 명확하게 지금 매듭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회의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관심이 가는 거죠. 정 교수님. 예, 그 시진핑 실각설 가지고 그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실체가 있냐 없냐 말이 많은데 사실 실체가 있죠. 어느 정도는 이게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이전에 없었던 얘기들이 중국에서 해외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 시진핑의 권력이 이상 기후가 있다는 얘기고 이 민심이 많이 이반했다는 얘기입니다. 13년 동안 장기 독재를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독재를 강하다 보니까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 신기 하고 그리고 군부에는 이제 그 군부가 워낙 중요하니까 군부에 자기 사람 신기 위해서 숙청을 또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실각설 같은 게 주로 인민의 반군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데 뭐 그 잠깐만 말씀드리면 인민의 반군 구테타설 같은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는. 왜냐하면 인민의 반군이 230만 명인데 그중에 70만 명이 공산당원이에요. 그리고 당 조직이 9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에서 모르게 군부가 움직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만큼 뭐 피로감이 높다는 얘기죠. 민심이 많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장기 예. 집권에 따른 피로감이 예, 있다는 거고. 그래서 베이다이어에 이 그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오느냐, 그 원로들이 얼마나 오느냐, 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성격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베이다이어 회의가 원래 그 핵심은 7인의 상무위원이거든요. 최고 권력자들 7명이 네.
각기 모여서 이제 그 현안, 뭐 미중 간 관세 현안 같은 것도 여기서 난상 토론을 하고 네. 뭐 권력 그 후계 구도 같은 것도 여기서 토론을 하고 하는데 서로 이제 계파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 전에. 네. 근데 지금 7명이 전부 다 시진핑을 제외하면 나머지 6명이 시자진이라고 하는 시진핑의 가신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뭐 7명이 모여서 뭐 토론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후계 구도 관련해서는 그 권력 관련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뭐 이제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뭐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베이다이어 회의를 계기로 뭐 이런 실각설에 더 잦아들지, 뭐 아니면 혹은 또 다른 뭐 의혹이라고 할까 설들이 또 돌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에 대해서. 예, 실각설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곳은 중국 내부가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이제 전직 고위 관료들이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각설을 제기를 하고, 특히 이제 4월달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했는데 5월달에 이제 브라질에서 있었던 브릭스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불참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더해지면서 시진핑 실각설이 약간 힘을 얻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각설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과 가장 민감하게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대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부인하는 근거를 보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횟수 뭐 이런 것들이 전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별로 차이가 없다. 특별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 교수님. 직설이니까 하고 직설해 싶은 주세요. 이야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상 교수님 좋아하는 존경하는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 실각설을 자꾸 우리가 이런 논의하는 자체가 매우 의미가 없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의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실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유난히 대한민국과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극우 쪽 부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게 많아지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한중 관계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꾸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자체가 일단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자꾸 논의가 된다는 자체가 정부한테 별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셨던 아까 이제 이게 출발 자체가 결국 이제 반중에 시작되는데, 이게 가장 대두되는 게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일기 때 그 마이클 클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국가안보보좌관이기 때문에 자꾸 무게를 싣고 이걸 대만의 자유시보가 받아서 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이클 클린 이분은 한 달도 안 하셨어요. 이게 러시아 이슈 때문에 되면서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잘리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이런 시진핑 실각설은, 다음에 측근의 이야기도 측근이 다 측근들인데 누구는 측근이고 측근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이슈는 가장 제일 잘하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렇게 조용하지 않고요. 지금 마이클 클린도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워낙 극우로 알려지신 분이고, 지금 뭐 트럼프 일기 때 쿠데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우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지금 뭐 반도체나 좀 생산적인 이슈가 더 우리한테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으면, 그러면 사연임이 가능할까요? 지금 좀 시기가 좀 빠른데 빠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실각설과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이야기라서 요거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사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사연임 가능하죠. 뭐 이제 시진핑이 근데 장기 집권에 대한 72 피로감이나 살이잖아요. 인민들의 동요나 이런 것들 선거하는 나라도 아닌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도 권력 체계라는 게 이제 그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붕괴됐고요. 시진핑이 지금 7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 옛날 기준으로 하면 옛날엔 등소평이 만들어오는 칠상팔하라고 네. 68살이 되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다 없앴기 때문에 72살 젊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임할 3년임 4년임 할 수도 있는데 명분이 문제죠.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땅도 넓고 민족도 많고 인구도 많아서 네. 어느 시대건 대의명분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3년임 4년임 하려면 선거는 없지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명분이 시진핑의 그 3년인 명분은 경제 성장. 첫 번째가 경제 성장, 그다음에 중국몽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동안 13년 동안 이게 제대로 됐나라는 생각을 하면 이 퀘스천 마크가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뭐가 문제냐면 3년인 4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후계 구도입니다. 후계 구도. 이 중국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게 옛날에 마오쩌둥이 죽을 때까지 권력을 못 내려놓고 후계자를 정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오쩌둥 말년에 그리고 마오쩌둥 사후에 중국의 대혼란이 왔습니다. 시진핑이 지금 후계 구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슨 일 생기고 하면 중국이 큰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빨리 후계자라도 정해라. 옛날에 격대 지정이라고 해서 시진핑이 지도자가 되면 그 다음 지도자를 미리 정해놓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4년이면 하는 건 좋은데 네. 그러면 후계자라도 해놓든지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만들고 그리고 명분을 만들어야 3년이 4년이 가능하다라고 보죠. 예. 전체 분위기가 사연님을 그렇게 질문을 이제 결론을 물으신다면 네.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은 차세대 그러니까 후계가 안 보입니다. 그죠? 등장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연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명분인데 그 명분을 돕는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습니다. 결국 미중 관계죠. 미중 관계를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때문에 첫 번째 이슈가 있고 두 번째가 타이완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문제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중국몽, 그게 통일몽, 강군몽, 흥국몽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몽인데 이 대만 이슈가 2027년도 그래서 2027년도가 자꾸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미중 관계 대만의 두 가지 이슈 후계 구도가 안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자꾸 사연임의 무게 구도가 실리는 건 맞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지금 3년임에 지금 딱 중간을 넘어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좀 빠른 감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최고 권력 계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진핑 시자진이죠. 전에 있었던 뭐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당 이런 그 각 계파들이 지금은 애매모호해져서 새롭게 권력 개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희미해졌다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 약간씩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암묵적 질서 같은 게 있지 않았나요? 중국 그래서 권력에? 그 시진핑 이전에는 7명이 그 상무위원이 3명이 공청단, 3명이 상하이방. 네. 그리고 시진핑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그 국가 주석이 된 거거든요. 그 3대 3대 1이었으니까 서로 양보 못하고 차라리 시진핑 시키자 이렇게 된 건데 그다음에 시진핑이 13년 동안 상하이방 공청단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이 전부 다 시자진이고 그래서 지금 공청단파는 거의 지리멸멸한 상태고 상하이방은 쩌용캉이라는 그 상하이방에서 가장 센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잡혀갔거든요, 감옥에.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파벌이란 게 의미가 없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 관심을 가지는 게 집단 지도 체제에서 이제 지금 1인 독재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공청단, 태자당, 상하이방이 예전에 같이 논의를 해서 자기 지도부를 만들고 그게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격대 지정이라는 걸 거기서 논의가 돼서 한 사람을 초대하는데 이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전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주석의 라인들 그 시자준이라는 사람인데 네. 사실 시진핑이라는 주석 자체가 태자당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상하이 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전의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 부분들이 희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그건 네. 다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정치 권력 이야기 이 정도에서 매듭을 짓고요. 경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2분기 GDP 성장률 5.2%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 겁니까,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신 괜찮은 상태인 겁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사람들은 더 양호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분기에 5.4% 성장을 했고요. 2분기에 5.2% 성장을 했으니까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이제 5% 전후의 성장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관세 영향도 나타나겠고 또 이제 중국의 소비 시장 침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1년 전반적으로는 이제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중 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책을 썼었는데 네. 예, 그게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145%의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그게 이제 기존 관세에다 추가되는 거니까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히토류로 대응하면서 그거를 한 달 만에 철회를 하고 네. 90일간의 이제 휴전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45%의 관세가 부과된 기간은 한 달에 불과했던 거고 일상적인 관세가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 그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상반기 수출이 한 6%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박 교수님도 중국 경제가 나는 선방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야 뭐 거의 자주 가니까 지금 방송하고서 내일 또 중국을 가는데요. 내일 또 가세요? 네네. 네. 지금 중국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매우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심리는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 흘러가느냐? 다 지금 AI나 이런 첨단 산업으로 지금 AI 기업이나 산업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날아다니고 소비의 일반적인 부분들은 많이 죽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매체에서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 측면을 보면 중국 경제가 지금 힘들고 막 지금 뭐 부동산은 여전히 안 좋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 뭐 첨단 산업 AI를 하면서 막 뭐 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제를 보고 있다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안 좋건 맞습니다. 소비 심리는 여전히 안 좋죠. 그럼 지금 아까 5.4, 5.1을 어떻게 방어를 했느냐?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대미 수출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맞고요. 그건 의도적으로 중국이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결과였고, 미국의 대미 수출이 떨어지는 만큼 동남아나 남미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만큼이 더 성장을 늘어났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3분기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3분기에서 지금 관세가 지금 30%인데 사실 이 펜타닐 관세까지 하면 50%가 넘습니다. 이걸 잘 버텨낼 수 있느냐, 중국도 사실 힘들다라는 부분들이고, 때문에 우리가 미중 관계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3분기에서 5%를 방어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보여지고, 4분기는 전통적으로 중국이 소비를 끌어올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관군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페스티벌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맞추는, 그러니까 전체 5% 맞추는 시기라 보기 때문에 3분기에서 중국이 이제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5.4, 5.2이기 때문에 지금 5.3이 나왔어요. 그럼 3분기에 중국 정도가 4.8까지 간다 하더라도 4분기에서 한 5.5%만 가더라도 5% 내외는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네. 정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보면 소매가 지금 소매 판매가 5.5% 늘었습니다. 2분기에. 네. 이게 왜 늘었냐면 이구환신이란 걸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구환신. 이구환신을 네. 지금 거의 작년부터 1년째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교환하면 대당 최고 한 38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하고 지금 1,000만 대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소매 판매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얼마나 갈까? 한 7월인가 8월인가 끝나거든요. 이게 이구환신 1년이. 네. 그래서 뭐 소매가 좋으니까 제조업 생산도 6.8% 늘어났고, 그리고 이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걸 다른 베트남 수출이 19%가 늘고 태국 수출이 22%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결국 이제 하반기에 이제 대미 수출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도미노 효과가 와가지고, 어차피 베트남에 수출하는 게, 중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게 베트남이 미국 수출용 그 거의 중간인데, 도미노처럼 다른 지역 수출도 이제 그 어려워지지 않을까 해서 하반기 가면 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소매 지금 판매 증가를 했는데, 이 소매 판매 전체를 보면 증가를 했는데, 안을 더 들어가서 보면 네. 외식 소비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외식 사람들이 먹고 하는 걸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민간 소비, 그러니까 특히 밥 먹고 가족끼리 이제 파는 것들이 좀 유축되니까 좀 줄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 소비죠. 그러니까 요즘 지금 분위기가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공무원들이 뭐 거의 뭐 밥도 안 먹고 식사도 안 하고 금주령까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공공 소비의 영향이 미치는 게 매우 크거든요. 회식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 3월부터 지금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뭐 지금 여러 가지 공무원들 뭐 기강을 잡는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공공 소비가 줄어듦으로써 지금 외식 소비도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가 지금 3분기에서도 이제 더 떨어지면 지금 아까 이구안신으로 버티고 있는데 네. 이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3분기에서 좀 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 얼마 전 협상을 통해서 상호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유예에 대한 잠정 합의일 뿐 관세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자, 미국과 중국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China's tough, and like you're tough, you know, we're all tough, yes. But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中美双方经贸团队将继续保持密切沟通，就经贸议题及时交流。 하나만 정리해보죠. 지금 90일 더 유예하기로 합의를 정확히 한 겁니까? 명확하게 양 정상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오케이 사인을 낸 겁니까? 아직은 했다고 아는데 이게요.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7월 30일 날 잠정 합의를 하고 트럼프가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거 잘 된 거다. 그럼 예. 근데 이게 국가 간 합의인데 그냥 말로 그냥 그렇게 하나요? 합의된 게 아니잖아요. 합의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연장하자고 하는 지금 거죠. 예, 연장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도 같은 코멘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90일 연장하는 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교감이 있었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문서가 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합의된 나라도 공동 성명도 없고 문서가 없는데 지금 일단 이거는 유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냥 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지금 미중 간의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합의 부분에서는 사실 두 나라 간의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속셈이 좀 다르다, 속내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중국한테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중국은 이런 유예 기간을 끌면 끌수록 여러 가지의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뭐 지금 그게 반도체든 뭐 여러 가지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뭐 밀어내기에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럼 미국은 왜 이게 동의를 했느냐? 미국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혹은 베센트 장관의 생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두 나라 간의 반도체와 히토리가 지금 부딪히는 부분, 특히 지금 미국은 히토류 부분에서는 지금 일단 국방부 스스로 해결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군수 장비, 뭐 스텔스나 이지스함 여기에 몇천 킬로그램 이상의 히토리가 들어가는데 이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머티리얼스 미국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바로 해서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그걸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 그건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쓰는 거고요. 그럼 지금 미국에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 상태는 어쨌든 유지를 합의를 해야 되고 히토리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미국의 대중국 제재 부분이 제한적이니 지금 이번에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제3국을 통해서 미국을 들어온 것을 막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저는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잡겠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를 막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더 중국의 목을 조이겠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좀 지켜보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90일 유예라는 서로가 이제 합의해서 유예가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0일 유예는 됐지만 동상이몽이군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르다는 봅니다. 정 교수님. 이게 지금 미국이 아직 협상 타결을 못한 주요 국가들을 보면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공이 있습니다. 네. 이 나라들 특징이 뭐냐면 브릭스입니다. 브릭스.
이 브릭스는 5개 나라들이 또 나름대로 브릭스 회의를 하면서 똘똘 뭉쳐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미국이 지금 러시아도 손봐야 되고 중국도 손봐야 되고 브라질도 손봐야 되는데 세 나라가 제일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러시아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고 전 세계 대두 생산 1위가 당연히 브라질인데 브라질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중국, 브라질, 뭐 러시아 따로따로 하나씩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프죠. 이게 금방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거기다 인도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버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협박도 해야 되고 딜도 해야 되고 네. 간단하지 않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둘 다 시간이 필요하군요. 교수님.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할 때 가장 먼저 사용했던 거는 이제 반도체 카드였습니다. 첨단 칩을 통제를 하게 되면 이제 첨단 군사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네. 봤고 또 이제 첨단 산업의 굴기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봤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뜻밖의 이제 저사양 칩으로 인공지능 미국의 이제 챗 GPT에 해당되는 딥시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자립화를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쪽에서도 격차를 줄여가고 있고 저사양 칩 쪽에서는 이제 자체 조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통제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통제를 해왔던 H20을 이제 제한을 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안 되니까 이제 관세를 가지고 막았던 건데 이제 관세를 가지고 중국을 통제하는 것 역시 이제 히토류 반격에 미국이 당하면서 결국은 효과를 못 보고 이렇게 이제 90일 유예를 갔는데 사실 그 히토류 반격 이후에 이 트럼프 입지가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의지대로 어느 정도 관철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미국이 당하는 꼴이 됐고 시진핑은 이제 승승장구하고 또 트럼프는 이제 자존심을 구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이제 90일 연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뭐 탐탁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제 첨단 부품들, 뭐 특히 이제 뭐 항공기라든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첨단 부품들이 있죠.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면서 좀 이렇게 중국에 반격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이제 신통치 않아서 아직은 이제 미국이 마땅한 카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망을 간단히 해볼까요? 네. 이번에 어떤 협상이 한번 가상을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H20 이거 지금 미국이 수출 지금 조건부로 지금 푸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중국이 반갑지 않아요. H20은 자체가 이미 이거는 화웨이로 이미 대체 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고사양 칩을 그렇죠.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H20 이거 야 우리 풀게. 너 히토리 풀어. 그러면 그건 오케이. 근데 지금 H20 말고 H100도 있고 H200도 있어요. H200도 있고. 아니 수출 통제할 수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인데 그럼 저건 어떻게 해? 그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그럼 또 다른 이야기지. 그럼 히토리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거지. 매우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분들이고 자 보십시오. 이번에 하고 있지만 그럼 90일 내에 한번 제가 전망을 해볼까요? 90일 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또 지금 수출 통제 또 합니다. 네. 네, 또 합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 뭐 이게 반도체가 아니라 뭐 바이오든 여러 가지 행동 또 합니다. 그러면 협상을 할 때 그러면 또 중국 입장에서 이건 또 뭐지? 뭐 하자는 거지? 협상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한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필요해. 히토리 필요해. 근데 우리가 수출 첨단 부분에서는 중국 너희 걸 막아야 돼. 성장을 막아야 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베센트 장관도 얘기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은 디리스킹을 하겠다. 그러니까 커플링과 리스크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나 지금 첨단 산업 부분에는 저는 확실히 디커플링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 겁니다. 근데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중국은 얻어내려고 할 것이고 근데 미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계속 뭐 이런 논쟁을 끝에서 해서 뭐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이 협상이 90일 내에 또 어떻게 될 것이냐면 결과는 빤하다.
뭐 결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합의를 본다. 그거는 저는 합의를 봅니다. 그것 중에 핵심은 펜타닐과 20%를 빼줄 것이냐 말 것이냐. 중국은 야 펜타닐 관세 이거 20% 빼야지. 지금 30%가 아니라 50%야. 20% 어떻게 할 건데 펜타닐은 너희가 왔잖아. 그 근거 있어? 미국이 지금 근거를 제공을 못 해주고 있거든. 중국에서 왔다는 펜타닐에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논쟁 이슈의 지금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박 교수님 말씀드리면 합의가 쉽지 않겠는데요. 마지막 고사양칩, 히토류, 뭐 아까 펜타닐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시각차가 계속 있는 상태라면 누구 하나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간극 같은데.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들은 빼고 지금 우리가 말한 범용 제품들, 공산품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거 많이 수입해 줄게. 그다음에 미국도 중국이 지금 필요한 메이드 인 차이나들 지금 미국인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월마트에 사고 있는 여러 가지 신발, 의류 뭐 이런 생활용품들 이런 부분들 다 여전히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중 간에 이거 합의가 된다. 지금 아까 말한 반도체를 포함하는 것은 그건 가능성이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 교수님, 타결이 지어질까 아니면 또 90일 안에 또 이런저런 또 잡음들이 일어날까? 박 교수님이 전망을 좀 해주셔서 정 예. 교수님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근데 사실 우리 4월 달에 그 미국이랑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30%를 타결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스위스에서 예, 했죠. 스위스에서. 그때 사실은 다들 저도 그렇고 좀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그날 바로 타결이 돼가지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미중 간에 이런 건 사실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조만간에 뭐 9월, 10월에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날 수도 있고 네. 빅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뭐 단정지어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다 같습니다. 열어놓고 봐야 예. 되는 상황이군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짓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카드로 사용된 게 바로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구 교수님? 예, 마스가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기업이 이제 중국과 그 조선 그 수주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이 이제 중국과의 벌어지는 조선업 격차를 이제 쫓아올 수 있는, 물론 이건 이제 수주 격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알다시피 이제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으로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해군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여러 해군 함정들이 이제 그 보수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함정 수는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수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최신 그 함정을 이제 건조하고 이러는 것들을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될 경우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이제 그 해군력 격차가 이제 많이 좁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전쟁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네. 여지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미국이 개입해서 중국과 이제 대치를 하게 될 경우 이제 해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자는 이런 얘기도 분석도 하더라고요. 중국이 저렇게 발끈한 거 보니까 좋은 카드가 맞기는 맞구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 교수님. 이 중국이 이렇게 마스가에 대해서만 세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 사실 그렇다고 뭐 보복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스가는 한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거고 그리고 산업보단 군사적인 필요가 더 큽니다. 그 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2015년에 미국이 전 세계 그 해양을 지배하고 있는데
2015년에 함대수가 중국이랑 역전이 됩니다. 지금은 작년 통계를 보니까 중국이 351대고 군함이 미국이 257대입니다. 네. 앞으로 격차는 더 커질 거고. 근데 지금 사실상 전 세계에서 대규모 선박이나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일본은 힘들고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군함을 만든다는 건 군사 기밀을 내주는 거예요. 그 군함 수리도 그 나라를 100% 믿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군함을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수리할 수 없는데 중국한테 맡길 수는 없고 네. 당연히 한국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인 시절부터 한국 조선업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중국이 이 마스가를 가지고 한국에 보복을 할 경우에는 이건 미국에 대한 그 공격이나 마찬가지이기 우회 때문에 공격이나 마찬가지군요. 그래서 쉽게 보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조선업이 규모는 세계 1위지만 아직 그 경쟁력 수준이나 그 품질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좀 많이 처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과 인적 교류도 많이 하고 기술 교류도 많이 하면서 한국 조선업에 그 많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네. 입장에서도 한국 조선업하고 등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복 조치할 만한 게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거든요. 대만의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든 중국은 TSMC에 어떤 보복 조치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한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복 조치란 표현을 했나요? 아니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중국 위협을 느낀다기보다는 불편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전에 이거 칩스 전쟁이라 칩스 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반도체 전쟁 미중 간. 그다음에 했던 게 바로 십스 워입니다. 선박 전쟁이었습니다. 네. 제가 칼럼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중 간의 선박 전쟁. 그러니까 칩스 워, 반도체 칩 전쟁에서는 중국이 엄청 불리했죠. 미국이 전체를 했죠. 근데 이게 십스 워에서는 중국이 좀 상황이 다른 거죠. 해볼 만한 거 훨씬 더 앞서가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장 지금 조선 산업으로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1, 2등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한다니까 중국 입장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중국이 어쨌든 발끈하고 나섰다는 거는 상당히 이 조선업 협력이 앞으로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꽃놀이패를 쥐고 이 상황을 그렇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잘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한 250% 관세만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이달에 중남미를 방문하면서 원래 뉴욕을 경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가능성 자이든 타이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높게 보는 편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성향도 그렇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결국은 탑다운을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부분에 풀 수 있는 거는 결국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시진핑 계속 지금 멘트를 워딩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내가 만나기로 했다. 뭐 내가 가든 시진핑 주석이 오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높게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뉴욕 경유 지금 허락하지 않았다. 이거 지금 이 보고 있는 분석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게 언제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겠죠. 이제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그림이 우리 경주 엑스포에서 왔을 때 에이펙에서 네. 왔을 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가장 좋은 그림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아마 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만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거고 네. 이것을 통해서 존재감을 더 알리려고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새롭게 나온 관세 소식은 품목별 관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100% 관세, 처음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숫자가 나온 건데 생각보다 높네요.
100% 관세가 고지고대로 다 부과가 된다면 가격이 2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상당히 타격 큰 거 아닙니까? 예, 그 모든 국가에 이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말도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네. 지난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는 최애국 대우를 부여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보면 가장 좋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현재 이제 EU하고 미국 간에 이제 반도체 관세가 15%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현재로선 가장 낮은 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혜택을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추가했던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미국 공장을 건설하고 있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대규모로 건설을 하고 있고 그 건설에 힘입어서 이제 테슬라로부터 최근에 이제 23조 규모의 이제 반도체 수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관세를 면제받을 이런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관세를 부과받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100% 관세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든 게 미국으로 수출될 때 이것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관세도 부과될 수 있고 소위 말해 철강도 철강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할 게 중국에도 사실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삼성, 하이닉스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든 반도체도 만약에 완제품이라도 미국으로 갈 때 거기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100%가 아니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 이중 삼중으로 다 걸켜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서안에 있는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네. 그 우시에 있는 그 SK 하이닉스 공장 이런 경우가 지금 사실 골치가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그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과 협상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중국과 미국이 또 그 아직 관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기업들이 그 미국의 현지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그리고 원래 FTA 그 국가였고 관세가 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어필할 필요가 있고 최애국 대우 이런 걸 그 모두 고려해서 그 협상력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놓고 본다면 중국이 직접 만들어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우회로에 대한 차단도 다 하잖아요. 베트남이나 멕시코나 다 그런 지금 다 100%라는 그럼 거죠. 반도체도 똑같은 게 그렇죠. 적용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는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던 거고 품목별 관세가 지금 반도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 사실 기업도 알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네. 알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 시장의 충격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게 이미 알고 있었. 또 하나 이게 트럼프의 원래 충격 요법이기 때문에 일단 던져놓고 그다음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기업입니다 입장에서. 네. 정부가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곧 한미 정상에 만난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저는 담대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앞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근데 사실 이 모든 부분도 사실 중국을 견제한 게 가장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제 기업 부분들이 이미 공급망이 이거나 이미 다른 독일이나 프랑스, 그러니까 여러 유럽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용, 중국용을 아예 구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원화를 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미국이 가장 큰데 계속 이런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견뎌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최애국대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관세 협상을 다 한 나라들도 지금 말만 나왔지 아까 진짜 합의문도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혼란을 줄여주는 게 지금 우리 정부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아니면 이 시장의 혼란이 우리 주가라든지 또 기업들, 우리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연동되어 있는
그 1차 밴드, 2차 밴드가 모두 다 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100% 하는 게 아니라 다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보시면 말레이시아도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뭐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결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내각이 거의 갖추어졌죠. 외교부 장관에 임명된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웃 국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지금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죠. 물론 여기에 대한 이제 해명도 나오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계산된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저 발언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일종의 또 이제 우리 입장에 늘 그러지,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떻게 선택적인 압박을 받는다 뭐 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정 교수님께 먼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게 뭐냐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네.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한미 동맹 굳건하게 하고 한중 관계도 발전시키겠다.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이제 사실 우선순위가 한미 동맹에 있다는 뜻 아닐까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여태까지 그 기본적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은 안미 경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네. 그 경제는 중국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사실 지난 정부 때는 이제 그 미국 쪽에 더 그 치우쳤었고 지금 네. 지금 정부에서 이 원래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앞으로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안미 경중 이제 하지 마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헤그세스 미국 그 국방장관이 안미 경중 이런 전략은 더는 용납 못한다라고 네. 공식성상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이랑 하자라는 얘기가 있을 테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보가 중요할까요? 경제가 중요할까요? 뭐 둘 다 중요한데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듯이 안보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안보를 먼저 챙겨야 되고 그럼 경중이 가능하냐? 경중은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그 경제를 중국에 의존한 건 이 중국이 우리보다 좀 발전이 덜 됐고 우리가 그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이걸 전 세계에 수출하고 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대규모 무역 흑자를 거두던 구조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역 적자입니다. 네. 중국이 중간재 이런 것도 정리해 다 주시죠. 네. 잘하고 그래서 이 경중은 이제 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중 경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경중도 탈중도 아닌 새로운 관계를 지금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교수님 짧게만. 그 뭐 일단 대통령실 입장도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앞에서 또 뭐 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굳건한 한미 관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지금 냉각된 한중 관계 관리하겠다. 그게 그동안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한미 관계지만 한중 관계가 너무 소원돼 있고 냉각돼 있던 부분들 이게 우리 산업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중에 지금 우리가 무역 적자가 아니라 지금은 그것도 또 바뀌어가지고 흑자로 좀 되어 있다라는 걸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기본 틀에서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게 지금 매우 이 정부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국익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 한미 관계가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한중 관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대통령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실용 예우가 저는 앞으로 더 잘할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현대화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얽히고 설켜 있죠. 이른바 이재명식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